보호자분,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환자분 상태가 위험합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간호사가 제 손에 수술 동의서를 쥐어줬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넘기다가 담당 의사 이름을 본 순간 제 심장이 그대로 멎는 줄 알았거든요. 강태윤. 그 이름은 제가 30년 동안 하루도 잊지 못하고 살아온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처럼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자 주변 의료진들이 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수술복을 입은 젊은 남자 의사가 저를 차갑게 내려다보는데 저는 그 눈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다. 30년 전 제 손에서 사라졌던 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죽어가는 남편을 살려야 하는데 그 수술을 집도하는 사람이 평생 찾아 헤맨 아들이라면 말입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아가는 67살 오미자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던 김 여사 소개로 이렇게 제보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꺼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힌 그날 이후 저는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했습니다. 사건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콩나물 다듬고 장조림간 맞추고 시장에 내갈 반찬을 준비하려면 늘 그 시간엔 일어나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남편 박종철이 방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새벽만 되면 헛기침부터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술 때문에 목이 망가져서 늘 컥컥거렸거든요. 저는 처음엔 그냥 또 술 먹고 뻗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멸치 육수를 올려놓고 욕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욕실 문 밑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제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몸은 이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거품 같은 침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도 안 나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휴대폰도 제대로 못 눌렀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봐요. 여보. 하지만 남편 눈은 이미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옆집 김 여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반찬 준비하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상해서 와봤다는 겁니다. 어머 세상에 빨리 119 불러요. 구급차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젊은 구급대원 둘이 남편 상태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혈압 측정기를 팔에 감던 대원이 급하게 다른 대원을 불렀습니다. 출혈 가능성 높습니다.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남편은 들것에 실린 채 그대로 응급차에 올라갔습니다. 저도 젖은 앞치마 그대로 따라 탔습니다. 차 안에서 들리던 심전도 기계 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명합니다. B- B- 울리는 소리가 점점 빨라질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평소 고혈압 있으셨어요? 예, 술도 많이 마셨고 약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지금 상태 많이 위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아무리 미운 남편이어도 죽는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차 안에서 남편 손을 붙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평생 막노동판 떠돌며 살았던 손이었죠. 하지만 그 손을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아들 손을 거칠게 끌고 나가던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남편을 급하게 응급실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디선가는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또 다른 환자 가족은 의사 멱살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인 응급실 공기는 숨막힐 정도였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간호사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세요? 예. 지금 뇌출혈 가능성이 높아서 응급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빨리 동의서 작성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 이름 칸에서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강태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설마 그 이름은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지었던 이름이었습니다. 태어나던 날 병원 창문 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어서 태윤이라고 지었거든요.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절 붙잡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남자 의사 한 명이 응급실 안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눈이었습니다. 어릴 적 제 아들이 울 때마다 꼭 저렇게 눈끝이 떨렸습니다. 남자는 저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람인지 분노인지 원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 급합니다. 빨리 사인하시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목덜미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목 뒤에 작은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뜨거운 국을 엎질러 생긴 흉터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윤아. 하지만 남자는 아무 표정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응급실 문이 제 눈앞에서 천천히 닫혔습니다. 보호자분, 여기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가 저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지만 제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제 앞을 지나간 남자의 얼굴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저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제 아들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꿈에서도 수없이 봤고 시장 골목에서 비슷한 뒷모습만 보여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제 눈앞에 나타났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아이 눈빛이었습니다. 놀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사람 눈빛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찾아 헤맨 자식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일부러 외면한다면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십니까? 저는 손이 떨려 물컵도 제대로 못 잡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종이컵에 물을 따라줬는데 입술에 가져가는 순간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응급실 안에서는 계속 다급한 발소리와 기계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의사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딱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태윤이 맞는 걸까? 사실 세상에 같은 이름 가진 사람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에다가 그 화상 흉터까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흉터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상처였거든요. 태윤이가 6살 때였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와 국상을 걷어차는 바람에 뜨거운 소고기국이 아이 목 뒤로 쏟아졌습니다. 그날 아이가 얼마나 울었던지 아직도 귀에 선명합니다. 저는 애를 업고 새벽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택시도 못 타고 눈 내리는 길을 미친 사람처럼 달렸습니다. 그때 생긴 흉터였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더니 강태윤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의료진 2명과 함께였습니다. 그는 차트를 넘기며 빠르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출혈 범위 다시 확인하고 보호자 대기시키세요. 혈압 떨어지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예전의 어린 태윤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윤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딱 그 정도였습니다. 반가움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엄마를 보고 보호자라고 부르는 목소리였으니까요. 혹시 저 못 알아보겠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 간호사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CT 결과 나왔습니다. 강태윤은 제 쪽에서 시선을 거두더니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설명은 수술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말한 뒤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닫힌 문만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는 절 알아본 게 맞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피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새벽 6시가 넘어가자 병원 안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응급실 앞 의자에 앉은 채 과거 기억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30년 전 그 겨울도 이렇게 추웠습니다. 남편 박종철은 당시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벌어오는 돈보다 술값이 더 많았습니다. 집에만 오면 화를 냈고 작은 일에도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 시절엔 그런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도 다들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남편 성질 건드리지 말고 애만 보고 살라는 말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태윤이는 유독 아빠를 무서워했습니다. 남편 술 냄새만 맡아도 방구석으로 숨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태윤이가 제 뒤에 숨어 울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면 나 숨겨줘.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빚쟁이 2명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좁은 단칸방 안에서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돈 좀 기다려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 틈 사이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빚쟁이 중 한 사람이 태윤이를 보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애 하나 시설 보내면 지원금 나온다던데. 순간 분위기가 싸하게 변했습니다. 남편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이 이상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태윤이를 자꾸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고 저 없는 사이 어디론가 보내려 했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잤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고는 벌어졌습니다.
제가 시장에 나간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태윤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누워 있었고 아이 신발도 없어졌습니다. 태윤이 어디 갔어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자 남편은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좋은 데 갔어. 그 말 듣고 저는 정말 눈이 뒤집혔습니다. 남편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육원 이름도 제대로 말 안 해줬습니다. 며칠 뒤 겨우 한 시설을 찾아갔지만 아이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저는 전국 보육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시장 장사 끝나면 밤기차 타고 지방까지 내려갔습니다. 혹시라도 태윤이라는 이름이 보이면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지금 제 남편 목숨을 쥐고 있는 의사가 되어 나타난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안에서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수님, 환자 혈압 떨어집니다. 곧이어 의료진이 빠르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문 사이로 강태윤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침착한 얼굴로 환자 상태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태윤 시선이 잠깐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차가운 얼굴이 아주 잠깐 흔들리는 걸요. 마치 오래 참아온 감정을 억지로 눌러 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보호자분, 지금 추가 출혈이 확인됐습니다. 응급으로 한 번 더 들어가야 합니다. 새벽이 지나 아침이 됐는데도 저는 여전히 응급실 의자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다시 수술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문제는 남편 상태보다 돈이었습니다. 이미 첫 수술 들어가면서 응급 비용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추가 수술까지 하게 되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된다고 했거든요. 간호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강태윤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다면 왜 나를 저렇게 보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가 3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에게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감정이 반가움이 아니라 원망이라면 그건 대체 누구 잘못일까요? 저는 간호사가 건네준 추가 동의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글자가 흔들려 제대로 읽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원무과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보증금 먼저 일부라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금액을 적어 보여줬습니다.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제가 반찬 가게를 몇 달은 쉬지 않고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카드나 보호자 가족분 연락 가능하실까요? 가족이라는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연락할 가족이 있었으면 이렇게 혼자 응급실 바닥에 앉아 있지도 않았겠죠. 저는 결국 시장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 상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병원비 때문에 수술이 늦어질까 두려웠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옷 그대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몸이 떨리는 건 추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찬 냄새에 시끌벅적할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김 여사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머 미자 씨, 남편 괜찮대요? 저는 대답도 못하고 그대로 울음이 터졌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대. 김 여사는 저를 자기 가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타주면서도 계속 제 눈치를 봤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금액을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아유, 큰일이네. 곧 옆가게 순자네도 들어왔고 생선가게 박씨 아저씨까지 모였습니다. 다들 안쓰러운 표정이긴 했지만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종철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장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렸고 돈 빌리고 안 갚은 적도 많았습니다. 젊을 땐 도박판까지 드나들었다는 소문도 있었죠. 결국 순자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자 씨 미안한데 종철 씨 옛날 빚 아직도 안 갚은 사람들 많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평생 남편 뒤치다꺼리하며 살았는데 끝까지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애 잃어버린 것도 다 종철 씨 때문 아니었어?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시장 사람들 중 몇몇은 오래전 일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빚에 시달리던 시절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사라졌다는 거요. 저는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옛날 얘기 뭐하러 해. 하지만 김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자 씨 아직도 태윤이 못 찾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결국 시장 골목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애를 지켰어야 했는데. 그날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태윤이가 사라진 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경찰서에도 갔고 구청에도 갔고 보육원이라는 보육원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지금처럼 CCTV도 없었고 기록도 엉망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 하나 없어졌다고 제대로 움직여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술에 취해 중얼거렸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차피 나 따라 고생할 놈이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 얼굴을 처음으로 때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소리쳤습니다. 굶어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남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집에 사는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헤어지지 못한 건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절 여자 혼자 아이 없이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시장에서 겨우 돈을 조금 빌린 뒤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원무과 직원 2명이 저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분 맞지? 응 교수님이 직접 얘기한 보호자.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직원들은 급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직원 한 명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태훈 교수님이 제 얘기했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교수님이 보호자분 병원비 일부는 처리하라고 말씀하셔서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응급수술 비용 일부를 교수님 쪽에서 우선 보증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그렇게 차갑게 바라보던 아이가 뒤에서는 병원비를 대신 막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대로 벽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강태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술복 위에 흰 가운을 걸친 채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 앞에 섰습니다. 태윤아. 강태윤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방 다시 감정을 숨겼습니다. 병원에서는 교수님이라고 부르세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을 칼로 베인 것 같았습니다. 너 날 알고 있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윤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이나 지나서 이제 와서 엄마인 척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이나 지나서 이제 와서 엄마인 척하지 마세요. 태윤이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던 순간 저는 복도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제 가슴속을 손으로 헤집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를 찾겠다고 평생을 울면서 살았는데 정작 다시 만난 아들은 저를 가장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태윤이를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 정도면 덜 미워하는 거다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억울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날부터였습니다. 태윤이는 분명 저를 외면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제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알고 있었다는 걸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은 일단 성공했다고 했지만 상태는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뇌출혈이 워낙 심했고 연세도 있어서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 보호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하루 종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환자 가족들 우는 소리, 전화 통화 소리, 간호사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정신없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한 사람만 찾고 있었습니다. 강태윤. 태윤이는 일부러 저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진을 돌 때도 다른 보호자들에겐 설명을 해주면서 저한테는 꼭 필요한 말만 짧게 했습니다. 출혈은 일단 잡혔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차가운 태도 속에도 묘한 감정이 숨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병원비 때문에 원무과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으면 어느새 수납 일부가 처리돼 있었고 제가 자판기 커피 하나 못 뽑고 앉아 있으면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교수님이 식사라도 하시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갑자기 뛰어나오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잠깐 의식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중환자실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남편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질려 있었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종철은 체격도 크고 목소리도 컸습니다. 술만 마시면 집안을 뒤집어 놨고 저는 늘 그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침대 위에서 겨우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보 정신 들어요? 남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더니 강태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남편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멍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겁먹은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손끝까지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강태윤은 차트를 확인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태윤이 얼굴만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았습니다. 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 설마. 강태윤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방 다시 냉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말 많이 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산소 마스크를 다시 고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봤습니다. 남편 눈 안에 떠오른 공포를요. 그건 단순히 의사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숨겨왔던 죄를 들킨 사람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잠도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종철 씨는 왜 저렇게 놀랐을까? 정말 태윤이를 알아본 걸까? 태윤이는 왜 이미 우리를 알고 있었던 걸까? 생각하면 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간호사가 저를 깨웠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보호자 찾으십니다. 저는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낮보다 더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미자야. 남편이 제 이름을 그렇게 조용히 부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왜 그래요? 남편은 한참 입술만 떨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 자식 살아있었네.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당신 태윤이 알아본 거예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동안 숨만 거칠게 몰아쉬던 남편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 숨긴 거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보육원 보내고 끝난 게 아니었어. 순간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빚이 너무 많았어.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래서 남편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돈 받았어. 순간 귀에서 웅소리가 났습니다. 뭐? 애 데려가는 대신. 저는 남편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중환자실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설마 우리 아들 팔아넘긴 거야? 남편은 끝내 제 눈을 못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이 홧김에 아이를 시설로 보낸 줄만 알았습니다. 가난해서 술에 취해서 순간 잘못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빚 갚으려고 자기 아들을 넘긴 겁니다. 저는 그대로 남편 뺨을 때렸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인간도 아니다. 당신은 진짜 인간도 아니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문 밖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강태윤이었습니다. 태윤이는 문틈 사이로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 얼굴이 무너지는 걸 처음 봤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결국 아들 귀에도 들어가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설마 우리 아들 팔아넘긴 거야? 제가 중환자실에서 남편 멱살을 붙잡고 울부짖던 그 순간 문 밖에 서 있던 태윤이 얼굴이 무너지는 걸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 자신이 버려졌다고 믿고 살아왔을 겁니다. 가난해서, 귀찮아서, 필요 없어서 부모가 자기를 내다버렸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빚 때문에 돈 받고 자신을 넘겼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태윤이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평생 붙들고 있던 증오의 이유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태윤이는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아들과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앉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소동 이후 간호사들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남편 상태가 다시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료진에게 떠밀리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다리가 풀려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끝이 계속 떨렸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제가 평생 같이 산 남자가 자기 아들을 돈 받고 넘겼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내가 도대체 누구랑 살아온 거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제 앞에 검은 구두 한 켤레가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자 강태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얼굴이 달랐습니다. 늘 차갑게 굳어있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한참 말이 없던 태윤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하시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뒤따라갔습니다. 태윤이는 저를 병원 뒤쪽 작은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늦은 밤이라 복도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자 태윤이는 문부터 잠갔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무섭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윤아. 하지만 태윤이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완전히 차갑진 않았습니다. 태윤이는 제 맞은편에 앉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잠시 뒤 태윤이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사진 몇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낡은 보육원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운동장 구석에 어린 남자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분명 제 아들이었습니다. 태윤아. 사진 속 아이는 말랐고 겁먹은 얼굴이었습니다. 목 뒤에는 화상 흉터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붙잡고 그대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못 찾아서. 그런데 태윤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 10년 전에 이미 어머니 찾았습니다. 순간 저는 눈물을 멈췄습니다. 뭐? 태윤이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육원 기록 뒤지고 경찰 자료 확인하고 예전 주소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저는 멍하니 태윤이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럼 알고 있었던 거야? 예. 그런데 왜? 태윤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왜 안 찾아왔냐고요? 회의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태윤이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죽이고 싶을 만큼 원망했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버린 줄 알았으니까요. 태윤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보육원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모도 버리네라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태윤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매일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찾으러 올 줄 알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나중엔 그냥 포기했습니다. 태윤이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시설 옮겨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입양 제안도 받았습니다. 입양? 안 갔습니다. 왜? 한국 떠나기 싫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태윤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의대 간 뒤부터는 더 독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가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을지 상상도 안 됐습니다. 잠도 거의 안 잤습니다. 남들 놀 때 공부만 했습니다. 태윤이는 천천히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꼭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언젠가 버린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윤이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이상하더군요. 저는 눈물 젖은 얼굴로 태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시장 사람들 만나보니까 다들 어머니 얘기를 이상하게 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다들 아직도 아들 찾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제 눈물이 멈췄습니다. 보육원도 수십 군데 찾아다녔다고 하더군요. 태윤이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이름 확인했죠. 회의실 안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태윤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뒤로 일부러 안 찾아갔습니다. 왜? 무서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태윤이 눈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봤습니다. 혹시라도 진짜 버린 게 맞을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윤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 얼굴을 만졌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윤이는 제 손을 피하지도 못하면서 끝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태윤 교수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태윤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 상태 다시 떨어집니다.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태윤이는 급히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기계 경고음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진실이 터질 시간이 왔다는 걸요. 강태윤 교수님, 환자 심정지호입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간호사가 다급하게 소리치던 순간 제 다리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태윤이는 저를 스쳐 지나가듯 밀어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곧이어 중환자실 문이 닫혔고 안에서는 의료진들 목소리가 정신없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충격기 준비하라는 소리, 약물 올리라는 소리, 환자 혈압 떨어진다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잃어버린 아들과 서로 눈물 흘리며 마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자기 친아버지 심장을 살리려고 뛰어다니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태윤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증오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환자실 안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의료진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계 경고음은 점점 더 빨라졌고 간호사들 얼굴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벽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말해야 하나?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태윤이는 이미 남편이 자신을 돈받고 넘겼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친아버지였다는 건
아직 정확히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저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지옥 같은 진실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환자분 잠깐 의식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회색빛처럼 질려 있었고 눈동자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태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수술 장갑엔 아직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태윤이는 차트를 보며 침착하게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힘겹게 손을 들었습니다. 태윤이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눈으로 태윤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태윤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아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요. 남편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널... 그 순간 심장 모니터 숫자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환자분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을 남기려는 사람처럼 필사적이었습니다. 내가 아비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윤이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윤이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태윤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귀를 의심하는 사람처럼 남편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겨우 나온 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미안하다 태윤아. 태윤이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배신당한 아이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짜입니까?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말 못했다. 태윤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자기 인생을 망친 원수를 증오하며 살았는데 그 사람이 친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바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태윤이는 갑자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 처절해서 저는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태윤이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진짜 끝까지 엉망이네. 그 순간 남편 심장 모니터가 다시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혈압 다시 떨어집니다. 하지만 태윤이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겁니다. 결국 다른 의사가 급히 태윤이를 밀어냈습니다. 강 교수, 정신 차려. 그 말에 태윤이는 겨우 정신을 차린 듯 다시 환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늘 냉정하던 태윤이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요. 남편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태윤이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말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태윤이는 지금 의사로 버티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들이었다면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의사라는 역할을 붙잡고 겨우 서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결국 상황이 터졌습니다. 삐. 심장 모니터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심정지 왔습니다. 중환자실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의료진들이 달려들었고
심폐소생술이 시작됐습니다. 태윤이도 바로 가슴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에피 준비. 충격갑니다. 남편 몸이 침대 위에서 들썩거렸습니다. 저는 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하지만 남편 눈은 이미 초점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태윤이는 이를 악물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습니다. 이마엔 땀이 흐르고 목소리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그 모습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기 인생 망친 아버지를 살리려고 저렇게 필사적으로 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기계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안 공기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른 의사가 조용히 태윤이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강 교수, 태윤이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엔 아직 남편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태윤이는 천천히 손을 걷었습니다. 사망시간 새벽 3시 42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미워했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젊은 시절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윤이는 가만히 죽은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더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너무 오래 상처받아서 이제는 우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 같았거든요. 사망시간 새벽 3시 42분입니다. 태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사망 시간을 말하던 순간 저는 그 아이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사람이 친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안 지 몇 분 만에 직접 임종까지 지켜본 겁니다. 세상에 그런 고통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태윤이는 단 한 번도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장례식장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상주도 아닌데 가장 먼저 와 있었고 가장 늦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장례 마지막 날 밤 저는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을 결국 듣게 됐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울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시신은 새벽이 밝기도 전에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지하 장례식장은 새벽 특유의 싸늘한 냄새가 났습니다. 국화꽃 냄새와 향 냄새, 그리고 사람들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려서 옷고름도 제대로 못 묶겠더군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 태윤이가 이미 장례 절차를 다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빈소 예약부터 사망 서류 확인, 장례 지도사 이야기까지 혼자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제 치맛자락 붙잡고 울던 아이가 어느새 저렇게 커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습니다. 아침쯤 되자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장례식장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도 울면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미자 씨 고생 많았어. 순자네도 눈물을 훔쳤고 생선가게 박씨 아저씨는 조용히 부의금을 놓고 갔습니다. 다들 남편 살아생전에는 욕도 많이 했지만 막상 죽었다고 하니 씁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 사람들 시선은 자꾸 태윤이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아들이래. 세상에 진짜 의사가 됐네.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태윤이는 그런 시선을 신경도 안 쓰는 얼굴이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빈소 한쪽에 서서 조문객들을 묵묵히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 속은 이미 다 무너져 있다는 걸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고
눈밑도 푹 꺼져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쯤 남편 친척들이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작은형과 사촌들까지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다들 저보다 태윤이부터 쳐다봤습니다. 근데 저 총각은 누구야? 상주야?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남편 작은형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미자야, 설마 그때 그 애냐? 저는 결국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버렸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도 옛날 일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빚에 쫓기던 시절 갑자기 애가 사라졌다는 걸요. 하지만 누구도 제대로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엔 그런 집안일이 드러나는 걸 다들 숨기려고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 작은형이 술기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종철이 그 인간 결국 벌 받았구만. 순간 태윤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빈소 공기가 싸해졌습니다. 저는 급히 상황을 막으려 했습니다. 형님, 지금 그런 말은. 하지만 작은형은 이미 입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니, 틀린 말 했냐? 애 팔아넘긴 놈이 곱게 죽겠어? 순간 장례식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까지 전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태윤이는 아무 말 없이 작은형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저는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태윤이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까?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작은형도 술이 확 깬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뒤 태윤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허망해서 제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만 몰랐네요. 그리고 그대로 빈소 밖으로 걸어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급히 뒤따라 나갔습니다. 장례식장 뒤 흡연장 쪽에 태윤이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윤이는 담배도 피우지 않으면서 그냥 빗속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태윤아. 이번엔 태윤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태윤이는 한참 동안 비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왜 한 번도 날 포기 안 했다고 말 안 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말할 기회가 없었어. 내가 어딨는지도 몰랐고 찾으러 왔으면 됐잖아요. 그 말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찾았어. 엄마는 정말 죽도록 찾았어. 제 목소리가 점점 울음으로 흐려졌습니다. 시장 끝나면 밤기차 타고 지방 내려가고 보육원마다 사진 들고 찾아다녔어. 태윤이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죽은 줄도 생각했어.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까지 꿇고 울었습니다. 한 번만 믿어줘. 엄마는 널 버린 적 없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참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윤이가 처음으로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아이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윤이는 젖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 한마디에도 저는 또 눈물이 터졌습니다. 태윤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손을 천천히 잡아줬습니다. 어릴 적 잃어버렸던 그 작은 손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단단한 어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돌아왔다는 걸요. 그리고 잠시 뒤 태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우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태윤이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끝난 적 없던 제 시간이 그제야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우세요. 장례식장 뒤편 빗속에서 태윤이가 제 손을 붙잡고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러주던 순간 저는 정말 시간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는 제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다시는 못 만날 거라고 체념하며 살아온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나 제 손을 잡아준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돈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가족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요.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는 것도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가끔 무섭습니다. 이 행복이 꿈처럼 사라질까 봐요. 여러분은 잃어버린 가족이 30년 만에 돌아온다면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남편 장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3일 내내 정신없이 사람들을 받고 울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 줄도 몰랐습니다. 발인 날 새벽 장례식장 앞엔 잔뜩 흐린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남편 영정사진을 들고 나가는 순간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미운 사람인데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마 제 젊은 시절 전체가 그 사람과 연결돼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태윤이는 끝까지 상주 자리를 지켰습니다. 친척들 중 몇몇은 아직도 어색한 눈으로 태윤이를 바라봤지만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예의를 다했습니다. 낙골당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태윤이는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 눈치를 계속 봤습니다. 괜히 말을 걸었다가 또 멀어질까봐 겁났거든요. 그런데 낙골당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태윤이가 먼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아직도 그 말이 낯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 유골함이 안치된 뒤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결국 남은 건 저와 태윤이 둘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태윤이가 처음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시장 계속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해야지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태윤이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셔도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된다.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하지만 태윤이는 단호했습니다. 제 인생에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국 창밖 보며 울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기대하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장례가 끝난 뒤 저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만 보면 태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자 씨, 아들이 진짜 훌륭하더라. 세상에 그렇게 잘 큰 줄 누가 알았겠어. 고생 끝에 복 받았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윤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아직도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태윤이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일 때문에 바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태윤이는 매주 시장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차 안에서 저를 잠깐 보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제 반찬 가게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머, 의사 아들이 직접 왔네. 태윤이는 그런 시선이 어색한 듯 가게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손이 바빠졌습니다. 뭐 먹을래? 김치 줄까? 장조림 줄까? 태윤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어릴 때 멸치볶음 좋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릴 때 제가 해주던 반찬을요. 저는 그날 멸치볶음을 한 통 가득 담아줬습니다. 태윤이는 차 안에서 그걸 한참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저는 또 한참 울었습니다. 몇 달 뒤였습니다. 태윤이가 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오래된 지방 도시 외곽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예전 보육원이 있던 동네였습니다. 제 다리가 순간 굳었습니다. 왜 여기로? 태윤이는 조용히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보육원 건물은 이미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창문은 다 깨져 있었고 운동장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자마자 무너졌습니다. 30년 전 어린 태윤이를 찾아 헤매던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엄마가 너무 늦었지. 저는 폐허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윤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여기 다시 오기 싫었습니다. 저는 눈물 젖은 얼굴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태윤이는 조용히 폐허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너무 오래 혼자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윤이 손을 붙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안 혼자 있게 할게. 태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폐허 안으로 붉은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3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천천히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윤이가 처음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응? 이제 병원 근처로 이사 오실 생각 없습니까? 저는 놀라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태윤이는 쑥스러운 듯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신경 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낡은 앨범 속엔 어린 태윤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한참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눈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잃어버린 슬픔 때문이 아니라 다시 찾은 행복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완벽하게 행복하다고는 못하겠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족은 완벽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서로를 놓지 못해서 가족이 된다는 거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다시 엄마가 됐습니다.